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서보 화백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네.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서양의 고전 작가 이야기도 재밌지만 또 동시대의 한국 작가들의 이야기는 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작가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었는데요. 예. 현재 살아계신 작가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작가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살아계신 작가들 성함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세계적인 한국 작가가 있나? 미술 팬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요. 이름을 근데요, 꼽기가 쉽지는 않을 것 단연 같은데. 이유환 작가를 아마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또 지난 10월 27일부터요. 베를린의 함부르거 바노프 국립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고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사실은 뭐 도쿄 신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 독일에서의 회고전은 이유환 작가의 오랜 염원이었고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이유환 작가의 작업은 독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고려를 했을 때 독일에서 회고전을 한다는 얘기는 그의 예술적 사상과 작품이 그 영향을 받았던 문화권 내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 예. 또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이 아닌 명망 있는 국립미술관 에서의 또 그 50여 년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연다는 점에서 그의 예술적 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정들이 또 세계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 같다는 이제 기대도 들거든요. 네. 독일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50년 전인 1973년에 독일의 디셀도르프 쿤스트할레에서 처음 전시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76년에 독일의 보훔에 있는 갤러리 M에서 개인전 네. 이후 또 77년에 카셀 도큐멘타라는 곳에 작품을 출품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78년 디셀도르프 쿤스트할레에서의 개인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럽의 주류 미술계에 소개가 되면서 그의 존재를 좀 세계적으로 혹은 유럽 세계에 알린 그 교두보가 되어 주었었는데요. 이후에도요 서너 차례 개인전을 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 독일의 회고전은요 그 마지막 개인전이 2001년에 본 미술관 개인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만에 그러네요. 약 20여 년 만에 하는 그 독일 전시라서 그것만으로도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전 유럽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 통틀어서 개인전을 처음 독일에서 연 거예요? 아니면 독일 내에서요. 독일 내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독일이 각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또 2년 만에? 네. 22년 만이죠. 그쵸. 22년 만에 2001년 다시 이후니까. 독일에서 그것도 국립미술관에서 네. 전시를 개인전을 연다고 하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앞서 이제 철학 얘기하셨잖아요. 네, 독일 철학 이야기를 이완 하백이 드렸죠. 원래 철학을 공부한 분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지는 못하고요. 네, 그래도 그 대류가 사실 자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서보 작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약간 불같은 투사였다라고 맞아요. 설명을 드린다면 뭐든지 삐딱하고 네. 저항하고 그리고 약간은 불도저 반항하고. 같고 약간 열정이 활활 예. 타오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 이유환 작가는 다소 차갑고 냉철한 철학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유환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철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환 작가가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자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에 진학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 또한 당초에 미술을 전공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원래는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에 지원할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대 가서도 문학을 하는 친구가 꽤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미대에 진학을 했던 건데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워낙 오래된 옛날 일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미술대학을 다니는 것이 뭐 어떤 연유였는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나 봐요. 반년만 다닌 채로 졸업을 안 하고요. 네. 일본으로 건너가서 니혼대학 철학과에 편입을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네, 그러다가 이유한이요. 이제 독일 철학 중에서도 하이데거에게 심취하게 되는데요. 네. 하이데거 사상은요. 한마디로 하자면 존재와 관계에 대한 고찰인데요. 네.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은요. 뭐 혹은 이제 종교에서의 신 같은 개념은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약간은 추상적인 존재인데 네. 이 하이데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 현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는 이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 이를테면 책이나 연필 같은 존재에 대해서도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 이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실존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했거든요. 지금 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철학은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예. 어려워요.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책이나 연필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떠올렸을 때 네. 개념적인 존재가 있고 책이나 연필이 뭐야? 하면은 내가 직접 만지는 내가 사용하는 책이나 연필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고 네, 그렇죠. 내가 만져지는 책이 있는데 뭐 이 그런 두 거잖아요. 가지가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실존은 다른 거니까. 맞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컴퓨터다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안 부르면 컴퓨터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적 존재와 관계 맺는 것은 인식 속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 뻔한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철학 쪽에서는 그런 뻔한 얘기를 또 이제 개념으로 사상으로 또 풀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후자 쪽이 실존이라는 건데요. 결국에는요. 그냥 이런 얘기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 주변의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걸까라는 이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건데 이것이 바로 이유한의 작품에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이유한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노하라는 개념입니다. 모노하요? 모노하, 일본어예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모노하의 모노는요. 네. 물건, 물질, 사물이라는 일본어고요. 하는 뭐 무슨 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벌 그룹 얘기할 때 하는 네. 것처럼 그 하예요. 다시 말하면 모노 사물의 파가 합쳐진 거니까 뭐 사물파, 물질파 이러한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물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탐닉하던 그런 그 미술 운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196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된 예술 운동이에요. 이게 일본 미술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그러니까 차지를 하는데요. 예. 모노화 작가들이 어떤 거를 했냐면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 재료와 철이나 유리 같은 산업 재료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존재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요.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주류 담론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미니멀리즘은 뭐냐면 간결한 형태와 재료의 본질에 집중을 해요. 근데 이것과는 달리 모노화는 형태의 간결함을 넘어서 물질로서의 재료가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이제 긴장감이나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본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료끼리의 관계, 이제 이거를 탐구하는 운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예술과 철학이 그 서구의 주류 담론에 어떻게 대안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 일본 미술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러한 모노화 운동을 이끈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유한 작가였습니다. 이 운동을 이끌었어요. 네, 어떻게 이끌었냐면요. 예. 이유한 작가의 그 가장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냉철한 철학자 같은 면모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글로써 본인의 철학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뛰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노화 운동을 이유한이 혼자 리드를 한 건 아닌데 예. 그 1969년부터 이유한이 그 일본에서 이 모노화 운동의 일종의 뭐 창시자 약간 이런 걸로 주목을 받게 되는 중요한 해인데요. 그 이유가 존재와 물을 넘어서 혹은
표현 작업으로부터 만남의 세계로라는 제목의 평론을 쓰면서 소위 미술계에서 굉장히 핫한 비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네. 철학에 미학을 더해서 맞아요. 이런 개념의 뭐 어떤 미술 평론, 네. 비평을 하는 글을 쓰니까 맞아요. 막 미술계에서 막 흥분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 작가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미술계에서는 작품보다는 평론으로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평론이 미술의 그러니까 그 일본의 미술 운동인 모노화의 이론적 토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노화 운동을 뭔가 사물을 이렇게 놔서 긴장감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활동들을 하는데 네.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글로써 풀어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예술가들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완 작가는 그거를 너무나 지적으로 세련되게 철학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글로 풀어나니까 이거 우리가 갖다 써야겠다 하면서 이론적 토대가 됐고요. 모노화가 일본에서 뜰수록 이유환의 이론 역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색화가 뜨면 단색화 개념을 주창한 비평가도 덩달아 유명해지는 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을 텍스트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던 이 이후환 작가가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0여 편이 넘는 평론을 발표를 했어요. 네. 글을 정말 많이 쓴 거죠. 이렇게 일본 미술계에서 이름을 충분히 얻은 뒤에 이후환은 원래 하던 작가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그 작가로서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 이유가요. 1970년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 재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전시에 이유환 작가를 초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측이요. 이유환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초대를 거절을 했어요. 제목에 저펜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행하는 그 모노화 운동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도 다룰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했는데 네. 이거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이우한 작가도 당연히 초대를 했지만 너는 일본 작가가 아니잖아. 국적이 한국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된 거고요. 영향 받으면서 참 쪼잔하다. 네. 그리고 또 71년도에 파리 비엔날레에서는요. 일본 작가 신분으로 출품할 수 없겠냐 작품을 이런 제의를 받기도 했고 네. 근데 결국에 한국 작가 신분으로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르몽드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이 이유한의 작품을 보도하고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연유인지 상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막 대서특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가 바로 관계항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네. 돌과 철판 이 두 소재를 활용해서 두 존재 간의 관계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와의 관계의 이제 긴장감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이 덩그렇게 있고 철판이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두 작품이, 개를 이거 마주보게도 작품인가? 해놓고 기대놓기도 하고 막 세 개를 두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 두 네. 가지 어떤 관계, 네. 이걸 철학적인 걸 그 미술적인 뭐 형태로 표현해냈다. 네.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작품은 보기는 보지만 네. 또 그 이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작품들을 또 본 것 같은데 네. 이 대체 뭐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하게 돼요. 이 작품 처음 보셨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황당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공산품이 거래되는 법칙에 익숙하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공을 엄청 들이거나 아니면 재료비가 비싼 공산품 어떤 이제 사물에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데 네. 공을 엄청나게 들이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 고가의 가격에 비해서 일종의 생산 원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나오는 질문이요. 저 하나 찍은 작품이 어째서 몇 억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돌이나 철판도 저 하나 찍은 것처럼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둔 거잖아요. 어디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거 돌을 내가 뭐 빚은 것도 아니고 깎은 것도 아니고 조각한 것도 아니고 저게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을까? 덩그러니 그냥 툭툭 둔 게 이제 이런 광고 가서 난감함이 돌 있는 주워 오고 거죠. 철공소 가서 남은 어떤 조각 그냥 갖고 와가지고 맞아요. 갖다 놨는데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유한 작가의 관계항 시리즈 작업이요. 초반에는요 돌이나 철판 이외에도 모래나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썼거든요. 아까 그 다른 작가들도 이제 자연 재료와 산업 재료를 같이 쓴 그 모노화 운동에 많은 네. 작가들이 활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유한 작가가
점차 이거를 돌과 철판 두 가지로 좁혔어요. 그 이유가요. 재료의 본질에 대해서 작가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서 가장 적절한 재료를 남긴 건데요. 이 돌이나 철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돌은 대표적인 자연물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뭐 지구도 돌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아무리 작은 돌이어도 엄청난 시간을 품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철은요. 돌에서 뽑아낸 물질이면서 또 이제 산업화에 대한 상징인 건데 대표적인 인공물이자 또 어떤 자본주의의 속성을 갖고 있고 예. 근데 동시에 또 자연에서 온 것이라는 그런 성질이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과 산업사회의 조화를 나타낼 때 그간의 관계를 사람들이 사유해 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돌과 철판이 가장 적절한 소재다 해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 두 가지만 남기게 된 건데요. 네. 생각해 보세요. 돌로부터 성분을 뽑아낸 철인데 두 소재는 닮았지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졌어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이거를 보게 되면 네. 어떤 면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인간은 왜 후손을 남기고 싶어 하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확장해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돌과 철판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감상자의 사색과 사유를 확장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유환의 그 관계항 시리즈의 감상의 묘미입니다. 감상자의 사유와 사색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게 무슨 뜻일까? 네, 열심히 맞아요. 들여다봐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심지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것마저도 예. 어쨌든 사유를 한 결과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감상자들 낙담에 빠지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거 나도 흉내낼 수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맞아요. 작가 또한 본인의 작품은 시각적인 것만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개념을 알고 볼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네. 아마도 그거를 보다가 그 이해를 못하고 뭔지 모르겠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아까 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얘기인데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사유를 들어서 확장을 한다면. 하다 보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유환 작가 그걸 부모 자식으로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뭐랄까요? 미술도 개념 미술이라고 개념이 중요하다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설명 듣기 전까지는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맞아요. 것 개념 같아요. 미술이라는 게 원래 네. 그렇습니다. 철학적 사유를 시각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요, 이거를요,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역량이라고 이유환 작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 등 돌과 철을 고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공기와 느낌이 달라지므로 이제 소재가 품고 있는 상징과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가 바로 작가의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그 미대를 들어갈 때 실기 시험이요. 네. 귤 3개를 쥐어주고 원하는 대로 표현해라 였거든요. 네. 도화지 안에 예. 귤 3개를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귤 3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그 텐션이 되게 달라져요. 굉장히 균형 있지만 지루할 때도 있고요. 예. 뭐 이를테면 이렇게 쭈루룩 나란히 든다면 쌓아둘 수도 있고. 변화무쌍하지만 너무 불안정해 보일 때도 있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예. 혹은 일부러 배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구도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겨우 이 3개의 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그 2차원 공간에서의 텐션을 도화지 내에서 느낀 적이 있다 보니까 네. 3차원 공간의 돌과 철판을 배치하는 작업이 어떻게 뭐 세우냐 두냐 혹은 바닥에 두고 그 위에다 돌을 얹느냐 등등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면 다르실 거예요. 어떻게 그리셨어요? 네? 궁금해요. 저요? 귤 3개 어떻게 그리셨어요? 지금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서 슬쩍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완 작가 생각하면 네. 우리가 단색화 먼저 떠올리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단색화 작가로 이유한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네. 모노화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맞아요. 분들 많으실 저도 거예요. 모노화라는 네.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유한의 평면 작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돌이나 철판 작품은 개인이 소유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유화 작품들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유한 작가의 유화 작품들 뭐 커다란 캔버스 안에 점 하나만 찍혀 있거나 커다란 붓질 하나만 네. 혹은 물감이 묻은 붓으로 선을 쭉쭉 그어서 그 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표현을 맞아요. 하거나 네. 아니면은 점점점점 찍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그 약간 이거를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당근이나 지우개 단면에 그 물감 묻혀서 점점점점 예.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거 나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작품들 익숙하실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제목이 조응 혹은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시리즈인데요. 네. 모노화 운동이 왕성했던 1970년대 초반에 그린 작품들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이 작품들 역시 여백이 있는 전체 공간을 조망하면서 그 작품과 작품 바깥의 주변을 새롭게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효과. 그래서 사물과 사물이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조응하는 관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모노화 운동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과 선의 관계, 여백과의 관계, 그러네요. 이제 그 혹은 작품과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할 이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단색을 좀 이렇게 조형적으로는 쓴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요. 이제 일본을 베이스로 유럽 등지에서 활동했던 이유한이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던 건데 네. 그 한국의 단색화 열풍이 부는데 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의 단색화전에 이유한 작가를 포함을 했거든요. 네. 형식적으로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 경매 도록에도요.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수행하는 마음으로 완성했다라는 멘트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관계를 설정을 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뭐 정신적인 뭐 그 사고가 많이 들어갔기는 했겠지만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유한 작가를 여러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단색화 작가에 포함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요. 이유한 전시에 단색화라는 워딩을 좀 빼는 움직임이 보여요. 왜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유한 작가의 작품이 그 단색화보다는 관계와 물질, 존재가 메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네.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 단색 물감을 사용을 했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색화 작가들과 작품의 유사도가 있고 또 일본에서는 슈퍼스타가 된 이유한의 평론을요. 한국 작가들이 번역해서 읽고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단색화 작가들이. 네. 그래서 아주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한국 미술계의 그 단색화 열풍에 영향을 준 것으로 스스로도 이제 좀 한국 미술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럼 나도 단색화 작가 혹은 내가 영향을 줬으니까 같이 포함을 해서. 근데 2016년에 이완 네. 작가의 위작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 기억나요. 그러면서요 미술계 그 한국 미술계의 일종의 좀 환멸을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한의 위작 사건 역시 예. 단색화 열풍의 혹은 열풍을 넘어선 거의 과열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 왜냐하면 단색화 단색화 가격이 막 하면서 팍 치솟으니까. 너무 그렇게 치솟는데 네. 이유한 작가가 상대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위작을 표현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모작 작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제 유추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더 이상 단색화 열풍에 포함되기보다는 애초에 시작을 했던 그 모노화 운동의 정신 쪽으로 끌고 가자고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아, 근데 그거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요. 네. 이건 내가 그린 거 맞아. 네. 얘기를 했는데 위작입니다. 이렇게 수사 결과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네. 막 논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진실은 네. 사실 알 수는 없는데요. 아, 근데 그린 작가가 이거 내가 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이거 위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당시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서 등을 돌린 거예요.
맞아요. 그 알고 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뒤흔들었던 냉철한 그 철학가이자 예술가인 이우환을 우리가 그만한 대우를 못 해준 게 아닐까 싶거든요. 2016년 위장 논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가 권력과 언론이 합세해서 한 작가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언론과는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돈 받고 감싼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던데 말도 안 된다. 나는 뭐 어떤 지방 행사가 끝나는 대로 프랑스로 출국할 것이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단색화 열풍에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원 작가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36년생, 올해 87살이에요. 근데 그 때로는 일본 화가로도 불리고 프랑스 화가로도 불리지만 끝까지 한국 국적을 남겨둔, 그리고 일본 작가로서 작품을 출품하지 않은 정말 세계적인 한국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건강하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 계속 하시고 한국 미술계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좀 얼른 아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아니, 한국 작가 중에 네. 미술 사조 만든 작가가 있나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글로벌리 활동한 작가는 거의 이우환 작가 유일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미슐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함께하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영향력이 없었다면 오펜하이머가 곤란에 처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원자폭탄 개발의 수장, 맨하탄 프로젝트의 리더인 오펜하이머는 그저 정부 자문위원 정도가 아니라 전 미국인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의 의견이 미소 대결의 냉전 중 군사력의 무한 확장을 원했던 정부와 달라지기 시작하자 이제 정부는 그의 영향력을 훼손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영화의 한 축인 위원회 청문회 과정이 바로 그 오욕의 시간인데요. 오펜하이머는 초라하고 좁은 사무실에 앉아 사생활을 비롯한 전 생애 모두가 드러나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영화는 이 수치심을 심지어 아내가 보는 앞에서 가장 은밀한 비밀, 불륜의 연인이었던 진 테트롭과 나누던 사랑마저 구경당하는 장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은밀한 사생활, 치욕스러운 비밀마저 스스로 공개해야 했던 야만적 순간을 보여준 거죠. 전기에 표현된 대로 1954년 오펜하이머가 견뎌야 했던 고통과 치욕은 메카시 시대엔 희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FBI는 불법 도감청으로 8,000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미행을 일삼았죠. 그 모든 자료들은 오펜하이머가 애국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반대로만 해석합니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그의 인격을 살해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대와 이데올로기 앞에 개인의 내면은 존중받을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오펜하이머는 뛰어난 과학자이기 이전에 복잡한 내면과 모순적 충동을 가진 입체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와 같은 고대어에 관심을 가졌고 할리 제임스의 정글 속의 짐승 같은 심리소설에 매료되어 주변에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인간은 냉전 시대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흑과 백,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이념의 시대였으니까요. 강유정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1월 1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 부산, 울산, 경북 남부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제되겠습니다. 일기예보입니다.
내일 오전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된 후 밤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차차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산